강원도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청라마을. 도시에서 점점 사람이 빠져나가며 이 작은 마을에는 노인들과 몇몇 농민들, 그리고 철물점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이곳에 사는 한 남자, 민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몫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말을 아꼈고 마을 잔치에도 얼굴을 자주 비추지 않았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한 후 낙혼녀에게 배신당한 사건 이후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강원도로 내려와 몫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자를 마주쳤다. 그녀는 은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다. 한쪽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목발을 짚은 채 힘겹게 걷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절름발이 은하라고 불렀다. 말은 안 했지만 다들 그녀를 피했다. 이쁜 얼굴에 다리 하나 망가졌지라며 혀를 찾고 그녀가 마을에 나타난 날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빛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상처, 외로움,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 은하는 말을 아끼는 민재에게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장날이면 그녀는 무릎을 구부리며 장작을 나르고 버스가 멈출 때마다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었다. 목발에 의지한 몸이지만 그녀의 손길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렸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그는 생각했다. 얘 안 되지. 그녀가 절름발이라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그는 모아둔 5천만 원을 털어 마을 잔치처럼 결혼식을 열었다. 다들 혀를 찼다. 도대체 저 인간은 내 절름발이랑 결혼한대. 서울에서 망해서 정신까지 나갔나 봐. 지 팔자 지가 꼰 거지. 심지어 그의 어머니마저도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 나는 그딴 여자 며느리로 못 본다. 너도 내 아들이 아니야. 민재는 담담했다. 내가 선택한 여자야.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 그렇게 둘은 결혼했다. 마을 해관 한켠에서 소박한 이식이 치러졌고 눈이 소복이 내리는 밤 은하는 민재의 집에 들어섰다. 첫날 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가 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목발은 벽에 세워져 있었고 다리를 곧게 펴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다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조기 밴드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피부엔 붓기도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하야, 너 다리 많이 나아졌나 봐.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해요. 설마. 그는 더듬거리며 다가갔다. 내가 원래부터 안 저렀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저 절름발이 아니에요. 순간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왜 그런 척을 한 거야? 사람들을 다 속인 거야.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저는 저를 죽이려는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숨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 오기 전에 저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다른 인생이었어요. 민재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자신이 품어온 모든 감정이 뒤흔들렸다. 동정심, 런민, 사랑, 전부 거짓말 위에 쌓인 게 아닐까. 하지만 그는 곧 차분히 물었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엔 깊은 두려움이 맺혀 있었다. 도연이라는 남자예요. 그는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 내일 아침이 오면 내 이야기를 다 들을게.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절 떠날 수도 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다. 그건 내 몫이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 그 밤, 작은 시골집에는 긴 정적이 흘렀다. 눈은 멈추지 않았고
벽 너머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하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침이 밝았다. 눈은 밤새 내려 마당을 하얗게 덮었고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서리로 물들였다. 민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그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주방에서 조용히 미역국을 끓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은 많은 것이 바뀔 날이었다. 문이 열리고 은하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그녀는 전날과는 달리 목발을 짚지 않았다. 걸음은 약간 어색했지만 분명히 건강한 달이었다. 민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식탁을 가리켰다. 앉아. 둘은 말없이 국을 먹었다. 숟가락 소리만이 조용한 주방을 채웠다. 한참이 흐른 뒤 은하가 입을 열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너는 누구고 왜 여기에 온 건지.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제 본명은 정은하가 아니에요. 본명은 유서진이에요. 대전에서 가구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엔 부족함 없이 살았죠. 부모님은 저를 많이 사랑하셨고 저는 늘 그런 가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멀어졌다. 기억 속 어딘가로 빠져드는 듯했다. 23살 때 저는 한 사업가를 만났어요. 이름은 서도현. 당시 그는 30대 중반의 유능한 CEO로 업계에서는 젊은 성공신화라고 불렸죠. 처음엔 너무 멋졌어요. 배려심 많고 지적이고 상냥했어요. 하지만 그는 완벽한 거짓말쟁이였어요. 은하는 손을 움켜쥐었다. 입술이 떨렸다.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 그는 저에게 사업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몰래 회사 내부 자료를 가져다 주면 좋겠다고.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저를 조종했어요. 우릴 믿지 않느냐, 가족보다 내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로. 그녀는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저를 외곽의 별장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3일 동안 감금당했어요. 휴대폰도 뺏기고 창문도 막힌 방에서. 민재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폭력적이었고 이성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도망치려 하자 발로 배를 걷어찼어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결국 아이를 잃었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아이, 도현의 아이였어. 네, 하지만 그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저조차도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탈출할 때 그의 서랍에서 우연히 USB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마약 거래 장부, 돈 세탁 관련 문서, 심지어 몇몇 고위직 인사의 뇌물 내역까지 들어 있었어요. 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네, 그때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증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챙겼어요. 그리고 도망쳤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에겐 너무 많은 백이 있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숨어든 거구나. 맞아요. 그때 박 여사, 지금의 가짜 엄마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녀는 예전에 아버지 집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았죠. 그녀가 저를 이 마을로 데려와 이름을 바꾸게 했고 일부러 다리가 불편한 척하라고 했어요.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존재감을 최대한 줄이라는 말이었죠. 민재는 천천히 머리를 쓸어넘겼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너무 복잡해졌다. 그러면 지금 도현은 내가 여기 있는 걸 몰라? 은하가 고개를 저었다. 아뇨. 최근에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아무 번호도 뜨지 않았지만 내가 걷는 거 다 봤어. 끝난 줄 알았니? 이렇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절 찾고 있어요.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그 USB를 되찾으려 하겠죠. 아니, 아마 절 없애려 할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재는 일어나서 벽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피스톨 하나와 경찰 명함이 있었다. 내가 예전에 경찰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 그때 도와준 형사가 있었지. 그 사람한테 연락해보자. 우린 숨지 않을 거야. 은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너는 내 아내야. 너 혼자 도망치게 두진 않을 거야. 그 순간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그 눈물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말한 순간이었다. 문득 집 밖에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멀리 검은 세단 한 대가 언덕 위에 멈춰 서 있었다. 창문은 선팅으로 가려져 있었고 안에 누가 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벌써 온 것 같아. 민재는 조용히 커튼을 다시 내렸다. 창문 너머 언덕 위 검은 세단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은하는 손을 움켜쥐며 물었다. 그가 도현일까요? 민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직접 확인해보지 않아도 알아. 저건 그냥 지나가는 차가 아니야. 우릴 지켜보고 있어. 은하의 얼굴이 새하려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예전처럼 목발을 찾으려 했지만 바로 멈췄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민재는 서랍을 열고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전원을 켜자 오래된 사진과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그는 빠르게 연락처 중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몇 초 후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민재야. 태석 형사님, 부탁이 있어요. 그는 짧게 은하의 상황을 설명했고 상대는 곧바로 반응했다. USB는 지금도 갖고 있지. 은하가 가지고 있어요. 건네줄게요. 도현은 우리를 찾았어요. 내가 바로 움직이겠다. 경찰 정식 수사로 전환하려면 그 증거가 필요해. 민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은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릴 도와줄 사람이 있어. 믿을 수 있는 형사야. 너 혼자 숨지 않아도 돼. 그 순간 갑작스럽게 문이 울렸다. 캉, 캉, 캉. 3번, 천천히, 그리고 위협적으로. 민재는 곧장 문 옆에 섰다.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다. 밖에서는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그 목소리, 맞아요. 도현이에요. 민재는 마음속으로 몇 번 숨을 들이쉬며 평정을 찾았다. 그러곤 문을 살짝 열었다. 밖에는 잘 차려입은 남성이 서 있었다. 정장에 검정 코트, 말끔한 헤어스타일. 그 옆엔 또 다른 남자 하나가 서 있었는데 표정이 없다시피 했다. 보디가드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 차가 망가져서 전화도 잘 안 터지고 우연히 집 불빛이 보여서.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실은 민재 씨죠.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 씨도요. 아니, 유서진 씨라고 불러야겠죠. 민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여기서 나가. 다시 오면 경찰이 올 거야. 도현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경찰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얘기가 있잖아요. USB. 그것만 돌려주면 다 끝날 수 있어요. 은하가 안에서 문틈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너한테 줄 거 없어. 나 이젠 너한테 휘둘리지 않아. 도현은 고개를 옆으로 젖히며 웃었다. 서진아, 넌 날 너무 몰라. 난 언제나 내가 원하는 건 손에 넣어. 내가 날 갖고 논 그 대가를 아주 천천히 치르게 해줄게. 민재는 문을 세게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다. 곧이어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고
그들의 차는 언덕 아래로 사라졌다. 하지만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마당에 있는 개가 이상하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마당 앞 나무에 붉은 글씨로 써진 경고문이 매달려 있었다. USB를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또 누군가 다치게 될 거야. 그 편지를 본 은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건 도현의 방식이에요. 예고 없이 행동하진 않아요. 먼저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엔 진짜 일이 일어나요. 민재는 경찰에게 USB를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은하는 그 USB를 조심스레 꺼냈다. 검은 천으로 감싸고 작은 상자에 넣은 채 손에 꼭 쥐었다. 다음 날 태석 형사가 도착했다. 그는 조용히 민재와 은하의 이야기를 듣고 USB를 받아들며 말했다. 이 안에 담긴 정보가 사실이라면 도현은 혼자가 아니야. 그 뒤엔 훨씬 더 큰 조직이 있을 거다. 그는 은하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당신을 보호하겠다. 하지만 도현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러던 중 은하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번호는 여전히 비공개. 단 하나의 문장. 내 엄마는 나랑 얘기 좀 해야겠다. 그녀는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박 여사, 그는 지금 박 여사를 찾아간 거예요. 민재는 당장 차를 몰아 박 여사가 사는 옛단 집으로 향했다. 산속 깊은 곳,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곳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식탁 위엔 찢어진 봉투와 서류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박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민재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왔구나. 드디어. 그녀의 눈엔 두려움이 아닌 묘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 USB, 내 작품이야. 은하가 숨을 삼키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내 아빠를 사랑했단다. 하지만 그는 너희 엄마를 선택했지. 그리고 날 하녀처럼 부려먹었어. 난 그게 죽을 만큼 원통했단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수하셨던 거예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를 지켜준 게 아니야. 너를 끌어들인 거지. 그 USB를 너에게 준 건 내가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려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리고 내 부모의 죽음,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박 여사의 말은 방 안의 공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선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사고가 아니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하가 간신히 짜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박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턱을 굳게 세운 채 말을 이었다. 너희 부모는 내가 만든 덫에 걸린 거야. 억울하지. 하지만 나도 억울했단다. 내 엄마는 내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았어. 내가 사랑한 사람을, 내 인생을.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내 부모가 죽던 날, 난 도현의 사람과 함께 움직였어. 브레이크 선, 내가 직접 손댄 건 아니지만 내 지시가 있었지. 은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저희 부모님이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박 여사는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자학과 절망이 포함된 기형적인 표정이었다. 내 엄마는 내 절친이었어. 그런데 내가 몰래 좋아하던 사람, 너희 아버지를 빼앗아갔지. 결혼까지 하고 아들, 딸 두고 행복하게 살았지. 나는 그들을 보며 매일 죽는 기분이었어. 민재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런 이유로.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지옥을 품고 살아. 내 지옥은 그들이었어. 그리고 넌 그 지옥의 열쇠였지. 은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그럼
그 밤에 제가 타려고 했던 차, 부모님이 타고 나가신 건 우연이 아니었네요. 박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우연이었지. 하지만 그 우연을 만든 건 너였어. 내가 집을 뛰쳐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차 키를 꺼내지 않았다면, 내 부모는 그날 밤집에 머물렀을 거야. 은하의 몸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면서 반복했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었어. 민재는 재빨리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은하의 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내가 그날만 참았으면 부모님은. 박 여사가 말을 잘랐다. 너희 부모가 죽은 건 내 죄와 도현의 죄야. 너는 피해자일 뿐이야.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진실은 너무 늦게 밝혀졌고 너무 잔인했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창문 너머를 확인했다.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박 여사 집 앞에 멈춰섰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도연이다. 민재는 곧장 은하를 일으켜 세웠다.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 나가자. 박 여사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다. 이제 다 끝나는구나. 도연도 날 버렸어. 내 최후는 여기까지인가 보네. 은하는 잠시 멈춰서서 박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얘 나를 구한 척하셨나요? 박 여사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가진 고통을 지켜보고 싶었지. 내가 무너져가는 걸 옆에서 보고 싶었어. 그게 내가 내 엄마에게 했던 복수의 방식이었거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래도 한 가지는 진심이었어. 너를 죽게 할 생각은 없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느꼈던 상처는 계속 존재할 테니까. 민재는 못 참고 외쳤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진 거야. 복수를 사랑인 줄 아는 미친 사람. 하지만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은하를 데리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SUV의 문이 열리고 검은 옷차림의 사내들이 내렸다. 도현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민재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뒤돌아보니 낯선 중년 남자였다. 수염이 듬성듬성 나고 두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혹시 유서진 씨 맞습니까? 은하는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남자는 조용히 신분증 같은 것을 꺼내 보렸다. 어두운 글씨로 쓰인 이름. 김용철. 은하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김용철. 그 이름. 아버지의 서류에서 본 적이 있어. 민재가 물었다. 은하 씨와 무슨 관계죠?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서진이 아버지의 동생입니다. 당신의 친삼촌이에요. 은하는 숨을 삼켰다. 저에게 삼촌이 있었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부모가 나를 가족에서 완전히 떼어냈지만 나는 그들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딸을 찾으려고 수년을 떠돌았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서진아, 내 부모님이 죽은 진짜 이유.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SUV에서 드디어 도현이 내렸다. 그의 얼굴엔 짙은 미소가 번졌다. 재미있어지는군. 서늘한 공기가 뺨을 스쳤다. 김용철의 말은 은하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서진아, 내 부모님이 죽은 진짜 이유.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도현의 SUV에서 내린 남자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차량에서 내린 건장한 남성들이 줄지어 있었다. 은하는 본능적으로 민재의 팔을 붙잡았다. 김용철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여길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미 경찰 병력도 근처에 대기 중입니다. 민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김용철이 미리 준비해둔 차량에 은하를 태웠다. 그들이 도로를 따라 내려가자
도현의 SUV도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10분쯤 지나 도현의 차량이 급하게 멈췄다. 앞을 막고 선 것은 경찰차 2대였다. 태석 형사가 내린 뒤 도현에게 수갑을 내밀며 말했다. 서도현 씨 마약류 관리법 위반, 불법 감금, 폭행,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현은 대련하게 웃었다. 증거 있어요. 태석은 차분히 USB를 꺼내 보렸다. 여기 당신의 거래 내역과 장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들어 있습니다. 도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뒤이어 따라온 언론사 기자들이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재와 은하는 경찰서에서 모든 진술을 마치고 김용철과 함께 조용한 찻집에 앉았다. 은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삼촌,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김용철은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젊은 시절 너희 아버지를 미워했었어.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멀리 떠났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내가 늙어가면서 그게 모두 부질없는 집착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은하를 바라보았다. 너희 부모가 죽고 나서라 난 내 죄를 마주하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를 지키는 일뿐이었어. 은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전혀 몰랐던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받았다. 며칠 후 도현의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끝까지 죄를 부인했지만 USB와 피해자 진술, 그리고 경찰의 수사 결과로 인해 법정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마지막 진술 시간,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대에 섰다. 그는 제 인생을 부수었고 제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은 법정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재판 결과는 징역, 무기형. 도현은 법정에서 런행되며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찾아왔고 청라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민재는 마을 한켠에 작은 목공방을 열었다. 간판에는 은재공방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하와 민재,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새 시작이었다. 은하는 마을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목발도 숨길 것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은하는 민재에게 말했다. 나 임신했어. 민재는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았다. 우리가 만든 첫 번째 3이네. 그들은 웃었고 눈가엔 따뜻한 물기가 맺혔다. 며칠 후 마을 앞에 낯선 여자아이가 나타났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손에 작은 가방과 편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은하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저는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서도현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들이라면 이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자아이는 아무 말 없이 은하를 올려다보았다. 은하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 어떡할래?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름은 뭐니? 오토아이요. 아, 예쁜 이름이네. 은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자신을 가두었던 어둠 속에서 이제 그녀는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청라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눈 대신 햇살이 내리고 침묵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통과 진실, 복수와 용서의 끝에서 한 여자는 스스로를 다시 세웠고 한 남자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드라마도 동화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아주 작은 현실이었다.